환자분 제 목소리 들리세요? 눈 좀 떠보세요. 그날 밤 내가 살린 사람은 내 인생을 훔쳐간 사람이었습니다. 손에 쥐어 있던 건 반쪽짜리 목걸이였죠. 내가 구한 사람이 34년 전 진실의 마지막 증인이라는 거요. 그리고 내가 평생 찾던 반쪽이 바로 그 사람의 손에 있었다는 것을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 외곽입니다. 밤 11시 48분이죠. 5월의 밤치곤 유난히 쌀쌀했어요. 119 상황실에 급보가 들어옵니다. 지하철 2번 출구에서 60대 여성이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였어요. 호흡이 불안정하다고 했습니다. 상황실 직원의 목소리가 긴박했죠. 구급대원 한도윤은 34이었습니다. 키는 178cm 정도였고요. 마른 체격에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죠. 그는 젖은 장갑을 끼며 구급차로 뛰어듭니다. 동료 대원이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늦은 밤을 가르는 소리가 도시를 깨웠죠. 도윤은 뒷좌석에서 구급 가방을 점검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혈압계, 응급약품들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흐릿했죠. 도로 위 빗물이 구급차 바퀴에 튀었어요.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 출입구 앞엔 사람들이 우산을 움켜쥐고 바쁘게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출입구 바로 앞은 이상하게 비어 있었어요. 도윤이 구급 가방을 메고 내렸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죠. 그리고 그가 본 광경은 예상과 달랐어요. 바닥엔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얼굴에 붙어 있었고요.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주위가 너무 정리돼 있었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사람들이 몰려들어 구경하기 마련인데요. 지금은 반경 5m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누군가가 사람들을 밀어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남자들이 보였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최소 5명은 됐습니다. 무전기를 손에 쥔 채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죠. 마치 VIP를 경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은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가끔 재벌이나 정치인이 쓰러지면 이렇게 경호원들이 붙곤 했죠.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너무 팽팽했거든요. 도윤은 무릎을 꿇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여성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 목걸이 내 것.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도윤의 시선이 여성의 손으로 내려갔습니다. 소나기를 꽉 쥐고 있었죠. 도윤이 조심스럽게 손을 벌려봤어요. 손바닥 사이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반쪽짜리 은목걸이 조각이었죠. 하트를 반으로 자른 듯한 형태였어요. 정교하게 새겨진 무늬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순간 숨이 멎었어요. 이상한 기분이 밀려왔거든요. 가슴 한쪽이 욱신거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뭔가를 본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 순간 정장을 입은 남자 하나가 다급히 다가왔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죠. 구급대원님, 이 환자는 신분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VIP 전담병원으로 이송해 주세요. 남자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명령조였어요. 도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구급대원으로 10년을 일하며 배운 게 있었죠. 환자의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어떤 권력이나 돈보다도요.
도윤은 숨을 들이켜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환자부터 봅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맥박을 재고 혈압을 측정했죠. 호흡은 얕았지만 규칙적이었어요. 맥박은 분당 52회로 느렸습니다. 저혈압 쇼크 증상이었죠. 도윤은 재빠르게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목걸이를 주워들었어요. 이상하게도 손이 멈칫했습니다. 목걸이를 쥔 손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어릴 때 자신도 똑같은 반쪽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정확히 기억나진 않았지만요.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도윤은 목걸이를 구급 가방 지퍼 주머니에 조용히 넣었어요. 일단 환자 소지품이니까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담가에 전달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여성을 들것에 실었어요. 동료 대원과 함께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죠. 구급차 문이 열리고 여성이 실렸습니다. 도윤이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사이렌이 다시 울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죠. 도윤은 이동하는 내내 여성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혈압이 조금씩 오르고 있었어요. 다행이었죠. 하지만 의식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여성은 중얼거렸어요. 바꿨어, 바꿨다고. 도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뭘 바꿨다는 걸까요? 그날 밤 아기를. 여성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였거든요. 2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엔 이미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죠. 여성은 곧바로 특별병동으로 옮겨졌어요. 도윤은 짧은 인계를 마쳤습니다. 환자 상태, 현장 상황, 응급처치 내용을 간호사에게 전달했죠. 그리고 병원을 나섰어요. 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구급차에 올라타 한숨을 쉬었죠. 손에는 여전히 그 반쪽 목걸이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도윤은 가방에서 목걸이를 꺼내 들여다봤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반짝이는 은빛 조각이었죠. 하트 모양을 반으로 자른 듯한 형태였습니다. 가장자리가 매끄럽게 잘려 있었어요. 반대편 조각과 맞추면 완벽한 하트가 될 것 같았죠. 안쪽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도윤은 휴대폰 라이트를 켜서 비춰봤죠. 흐릿하게 한글이 보였어요. 정확히 읽을 수는 없었지만요. 첫 글자는 서 같았습니다. 도윤은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죠.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가슴 한구석이 아렸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뭔가가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겐 잃어버린 게 없었어요. 처음부터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도윤은 목걸이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빗물이 차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머릿속으론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여성은 누구일까? 왜 그렇게 많은 경호원이 붙어 있었을까? 목걸이는 대체 뭘까? 그리고 왜 내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리는 걸까?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도윤은 겨우 잠들었어요. 하지만 꿈을 꾸었죠.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하얀 형광등이 켜진 복도였어요. 어디선가 신생아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복도를 걸어갔어요. 그리고 문 하나 앞에 섰죠. 문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꾸면 다 끝나. 도윤은 문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문손잡이에 닿기 직전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도윤은 침대에 앉아 한참을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꿈일까?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 창밖은 이미 환해지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죠. 도윤은 씻고 옷을 입었어요. 오늘도 출근해야 했으니까요. 구급대원의 삶은 늘 그랬습니다. 어제의 사건이 아무리 이상해도요. 오늘은 또 새로운 환자를 만나야 했죠. 도윤은 현관문을 나서며 가방을 만졌어요. 그 안엔 여전히 반쪽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죠.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하루도 버텨야 했으니까요. 한도윤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딘 사람처럼 보였죠. 말수가 적었고 감정 표현도 서툴렀습니다. 동료들은 도윤을 조용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회식 자리에 나와도 술은 한 잔만 마셨죠. 농담에도 작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할 땐 달랐어요. 도윤은 누구보다 꼼꼼했고 환자에게 친절했죠. 구급대원이 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이유는 없었죠. 도윤은 고아원 출신이었습니다. 10살까지 이름이 없었어요. 서류에는 무연고 아동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출생일도 추정이었어요. 1991년 5월 3일경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몰랐어요. 도윤을 키운 건 시설의 밥 냄새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주방에서 국 끓는 냄새가 났죠. 겨울엔 난방의 건조한 공기가 목을 따갑게 했어요. 여름엔 선풍기 소리가 밤새 돌아갔죠. 그리고 새벽마다 울던 아이들의 숨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주 울었어요. 악몽을 꾸거나 외로워서 울었죠. 도윤도 처음엔 울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울음을 참게 됐어요. 울어도 아무도 안아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도윤에겐 기억나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도 아버지의 목소리도 몰랐어요. 가끔 다른 아이들이 면회를 오는 날이 있었죠. 그럴 때면 도윤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혹시 자신을 찾으러 누가 오진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죠. 도윤은 12살이 되어서야 이름을 얻었어요. 보육교사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한도윤이라는 이름이었죠. 도윤은 그 이름이 자신의 진짜 이름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름이 생기니 조금은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저 하얀 천장과 삐걱거리는 침대만 기억났죠. 겨울밤 찬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던 기억이 있었어요. 여름엔 땀에 젖은 베개를 뒤집어가며 잠들던 기억도요. 하지만 그런 도윤에게도 마음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고아원 근처에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순자였어요. 71살의 할머니였죠. 순자는 고아원 아이들에게 가끔 김밥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도윤이 15살 때였어요. 순자가 처음 도윤에게 말을 걸었죠. 야, 너 밥은 먹었니?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그래도 김밥 한 줄을 내밀었어요. 그냥 먹어. 잘하는 애가 밥을 많이 먹어야지. 도윤은 김밥을 받아들었죠. 그날 김밥 맛이 유난히 짜게 느껴졌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참느라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도윤을 자주 챙겼어요. 고아원에 올 때마다 도윤을 찾았죠. 밥은 먹었냐? 어디 아픈 데는 없냐? 공부는 잘하냐? 순자의 질문은 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겐 그게 전부였어요.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요. 도윤이 18이 되어 고아원을 나올 때였습니다. 순자는 도윤에게 말했어요. 도윤아, 힘들면 우리 가게로 와. 밥은 언제든지 있으니까. 도윤은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응급구조학과에 진학했어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댔죠.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었거든요. 자신처럼 혼자인 사람들을요. 도윤이 구급대원이 된 건 25살 때였어요. 첫 출동을 나간 날을 기억합니다. 교통사고 현장이었죠. 피가 낭자했고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어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환자를 돌봤습니다. 환자의 맥박이 돌아왔을 때 도윤은 울었어요.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도윤이 구급대원이 된 뒤에도 순자는 변함없었습니다. 도윤은 퇴근길에 순자의 가게에 들렀어요. 약봉지를 정리해주고요. 전구를 갈아주고요. 낡은 의자를 고쳐주었죠. 무거운 물건을 옮겨주기도 했습니다. 큰 말은 하지 않았어요. 작은 손길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도윤의 방식이었죠. 순자는 매번 도윤에게 밥을 챙겨줬어요. 김밥, 떡볶이, 어묵, 라면. 순자가 만든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겐 맛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순자의 마음이었죠. 도윤아, 밥은 사람을 버티게 해. 순자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하지만 요즘 도윤은 이상했습니다. 가끔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꿈을 꾸곤 했어요. 한 달에 서너 번은 그 꿈을 꿨죠. 하얀 형광등이 켜진 공간이었습니다. 복도 같기도 하고 방 같기도 했어요. 신생아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날카로운 울음이었죠.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바꾸면 다 끝나.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았죠. 도윤은 그 목소리를 따라가려 했어요. 하지만 복도는 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목소리는 멀어지기만 했죠. 그러다 깜짝 놀라 깨어나곤 했습니다. 깨어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목을 만졌어요. 목걸이가 있어야 할 자리를요. 하지만 도윤에겐 목걸이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죠. 고아원에 있을 때도 없었고요. 자라면서도 목걸이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없는데도 그날 밤 그 반쪽을 보자마자 심장이 먼저 기억해버렸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요. 손에 쥐는 순간 온기가 느껴졌죠. 도윤은 그 목걸이를 자꾸 꺼내보곤 했습니다. 근무 중에도요. 쉬는 시간에도요. 잠들기 전에도요. 손에 쥐면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됐어요. 동시에 불안했죠. 이 조각이 무언가를 열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도윤이 평생 닫아두려 했던 어떤 문을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은 순자의 분식집에 들렀어요. 순자는 김밥을 썰고 있었죠. 따뜻한 국물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웠어요. 오뎅 국물이었습니다. 도윤아, 오늘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순자가 물었죠. 도윤은 아니라고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순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도윤의 거짓말을 꿰뚫어보는 눈빛이었죠. 그래도 더 묻진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국물을 한 그릇 내왔어요. 도윤은 자리에 앉아 국물을 홀짝였습니다. 김밥 한 줄을 입에 넣으며 생각했죠. 할머니에게 목걸이를 보여줘야 하나? 혹시 뭔가 아는 게 있을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만약 순자가 뭔가를 알고 있다면요. 만약 그게 도윤이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이라면요. 도윤은 차마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순자는 도윤 맞은편에 앉아 김치를 썰었습니다. 둘 사이엔 편안한 침묵이 흘렀죠. 말이 없어도 괜찮은 사이였으니까요. 도윤은 김밥을 다 먹고 국물을 마셨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더 먹을래? 도윤은 고개를 저었죠. 배불러요. 잘 먹었습니다.
순자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웃었어요. 그래, 밥은 많이 먹어야 해. 도윤은 가게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작고 구부정한 등이었어요. 도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피로 이어지지 않았어도요. 그날 밤도 도윤은 꿈을 꾸었습니다. 똑같은 형광등이었죠. 똑같은 신생아 울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조금 더 선명했습니다. 누군가가 아기를 안고 복도를 걷고 있었죠. 간호사 복장을 한 여자였어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쪽은 회장님 손주, 이쪽은 미혼모 아기. 도윤은 숨이 막혔어요. 꿈속에서도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도윤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마치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요.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도윤은 침대에 앉아 한참을 숨을 고르며 생각했죠. 이건 그냥 꿈일까? 아니면 기억의 파편일까? 답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반쪽 목걸이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죠. 도윤은 가방에서 목걸이를 꺼냈어요.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작은 조각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요. 도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평소처럼 7시에 출근했어요. 구급대 사무실로 들어서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죠. 동료들이 로비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어요. 도윤아, 너 찾는 사람들 와 있어. 선배 대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갸웃했죠. 저요? 응,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더라. 도윤은 로비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거든요. 검은 정장을 입고 말끔한 구두를 신고 있었죠. 최소 3명은 됐습니다. 눈빛이 너무 계산적이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그들 중 한 명이 도윤을 보고 일어섰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죠. 한도윤 구급대원님 맞으시죠?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경계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남자는 미소를 띄었지만 온도는 없었어요. 눈은 전혀 웃지 않고 있었죠. 어젯밤 환자분이 중요한 분입니다. 그분이 갖고 있던 물건을 찾고 있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반쪽 목걸이는 지금 구급 가방 안지퍼 주머니에 있었어요. 집에 두고 오지 않았죠. 왠지 손에서 떼놓기가 불안했거든요. 유실물은 병원에 인계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 수 있었어요. 그 목걸이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걸요. 자신의 기억도 같이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 물건은 회장님께 꼭 필요합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도윤의 귀에 꽂혔어요. 도윤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부와 권력의 냄새가 났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늘 사라지는 진실의 냄새도요. 도윤은 10년간 구급대원으로 일하며 배웠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진실은 쉽게 묻힌다는 걸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가 사라지는 걸 봤고요. 병원에서 의료기록이 조작되는 걸 봤죠. 증언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입을 다무는 것도 봤어요. 도윤은 그런 일들이 싫었습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남자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구급대원님, 혹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남자가 명함을 꺼냈어요. 도윤에게 내밀었죠. 명함에는 대기업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이 보였어요.
저희는 환자분의 소지품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남자의 말투는 공손했지만요. 눈빛은 위협적이었어요. 도윤은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환자 소지품은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지나쳐 복도로 걸어갔죠. 하지만 등 뒤로 시선이 꽂히는 게 느껴졌어요. 무거운 시선이었습니다. 도윤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선배 대원이 물었죠. 뭐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윤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죠. 저 사람들은 왜 목걸이를 찾는 걸까? 정말 그냥 소지품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날 하루 종일 도윤은 불안했습니다. 출동을 나가도요. 환자를 돌봐도요. 계속 주변을 둘러보게 됐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에 밥을 먹다가도요. 화장실을 가다가도요. 뒤를 돌아보곤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도윤의 불안한 마음이었죠. 오후 3시쯤이었어요. 도윤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죠.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신호대기 중이었습니다. 옆 차선에 검은색 세단이 섰어요. 도윤은 무심코 그쪽을 봤죠.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차 안에 앉은 남자가 자신을 보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봤던 정장 남자 중 한 명이었어요. 남자는 도윤과 눈이 마주치자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어요. 검은 세단이 먼저 출발했죠.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저들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구급차로 돌아온 도윤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형, 오늘 제가 좀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급한 일이 생겨서요.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가봐. 오늘 별일 없으면 괜찮을 거야. 도윤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짐을 챙겼어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거였습니다. 도윤은 버스를 타지 않았어요. 대신 지하철을 탔죠. 그리고 3번이나 환승했습니다. 혹시 미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지하철 안에서 도윤은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수상한 사람은 없어 보였죠. 도윤은 순자의 분식집으로 향했어요. 퇴근 시간이 아닌데도요. 순자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혼자 안고 있기엔 무거웠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순자가 놀랐어요. 어머, 도윤아? 오늘 일찍 왔네? 순자는 반가워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가게엔 손님이 없었어요. 저녁 시간 전이라 한산했죠. 도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물을 따라 주었어요. 밥 먹었어? 아니요, 아직이요. 그럼 내가 뭐 해줄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잠깐 앉아주실래요? 순자는 도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챘어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앞에 앉았죠. 무슨 일이야? 도윤은 말없이 목걸이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그걸 어디서?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틀 전 출동 나갔을 때 환자가 쥐고 있었어요. 순자는 목걸이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할머니, 이거 본 적 있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목걸이만 바라볼 뿐이었죠. 눈가가 벌써 젖어 있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역시 순자는 뭔가 알고 있었던 거죠. 할머니, 도윤이 다시 불렀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도윤아. 순자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너한테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죠. 지금 말해요, 제발. 도윤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켰죠. 입을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순자는 눈을 감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4년 전 이야기였어요. 순자는 당시 큰 병원 세탁실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이었죠. 지하 1층 구석진 곳에 있었어요. 피 묻은 수술복, 환자복, 침대 시트를 빨았습니다. 피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인 공간이었죠. 하얀 복도 끝이었어요. 순자는 야간 근무를 자주 했다고 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했죠. 급여가 조금 더 나왔거든요. 그날도 야간 근무였다고 했어요. 5월 초였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기였죠. 새벽 2시쯤이었다고 했어요. 갑자기 병원이 술렁거렸습니다. 사고 환자들이 몰려왔거든요. 대형 교통사고였다고 했죠. 병원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의료진들이 복도를 뛰어다녔고요. 보호자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죠. 순자는 세탁실에서 혼자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신생아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순자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조용히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실 앞에 섰죠. 문틈 사이로 안이 보였어요. 순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간호사 하나가 아기 침대 2개를 밀고 있었거든요. 아기들은 자고 있었어요. 간호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속삭였죠. 이쪽은 회장님 손주, 이쪽은 미혼모 아기.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속삭였어요. 조용히 해요. 오늘 밤은 다들 정신이 없으니까. 그 옆에 다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 든 여자였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빨리 끝내요. 시간이 없어. 순자는 무서워서 몸을 숨겼습니다. 벽 뒤에 바짝 붙어서 숨을 죽였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간호사와 여자가 신생아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갔죠. 순자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거든요. 10분쯤 지나서야 겨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신생아실로 들어가 봤어요. 아기 침대들이 줄지어 있었죠. 그런데 바닥에 뭔가 떨어진 게 보였습니다. 순자는 그걸 주웠어요. 반쪽짜리 목걸이였습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하트 모양이었죠. 반으로 잘린 형태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천 조각이 있었습니다. 천에도 같은 모양의 반쪽이 달려 있었어요. 순자는 그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세탁실로 돌아갔죠. 그날 이후 순자는 그 반쪽을 버릴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누군가의 인생이 그날 밤 바뀌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말하면 자신도 위험해질 것 같았죠. 그래서 평생 입을 다물고 살았다고 했어요. 도윤은 순자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누가 아이를 바꾼 거예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확히는 몰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순자가 도윤의 목을 바라봤습니다. 너 아기 때 같은 반쪽이 내 목에 달려 있었어. 도윤은 귀가 멍해졌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죠.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고아원에 왔을 때 말이야.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너한텐 아무것도 없었어. 옷 한 벌도 기저귀 한 장도 없이 그냥 담요에 쌓여 있었지.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근데 목엔 그 반쪽 목걸이가 달려 있었단다. 순자가 말했어요. 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 내가 주었던 그 반쪽하고 똑같았거든.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제 진짜 가족은 어디 있는 건가요?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자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도윤아,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도윤은 고개를 떨궜죠. 눈물이 테이블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34해 동안 쌓인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일어나 도윤을 안았어요. 도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울어, 참지 마. 도윤은 순자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게 언제 이후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아마 10살 이후로 처음일 거예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순자는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다 도윤의 얼굴을 닦아줬어요. 할머니가 그 목걸이를 왜 제게 주지 않으셨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무서웠어. 내가 진실을 알면 더 힘들어질까봐.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너도 위험해질까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그 목걸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상자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죠. 순자는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 천 조각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그걸 꺼냈죠. 천을 펼치자 반쪽 목걸이가 나타났어요. 도윤이 가진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목걸이를 꺼냈어요. 두 개를 나란히 놓았죠. 완벽하게 대칭이었습니다. 맞춰보고 싶었지만요.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실을 다 알기 전까지는요. 순자는 천을 다시 덮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고아원에 왔을 때 내 목에 있던 건 내가 보관하고 있어. 언젠가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오면 주려고 했지. 도윤은 천을 만져봤어요. 오래된 천이었습니다. 34년 된 거죠. 천에서 희미한 세제 냄새가 났어요. 순자가 정성스럽게 보관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죠.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도윤 씨, 회장님이 뵙고 싶어 하십니다. 도윤의 숨이 멈췄어요. 회장님이요. 내일 오전 10시,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오시길 바랍니다. 도윤이 물었어요. 만약 안 가면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죠. 한도윤 씨, 진실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도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죠. 둘 다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걸요.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윤아, 가보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요, 할머니. 순자는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무서운 게 당연해. 하지만 넌 알 권리가 있어.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이라면요? 순자는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알아야 해. 그래야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어. 도윤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가볼게요. 순자는 도윤을 꽉 안았습니다. 힘내, 도윤아. 난 언제나 내 편이야.
그날 밤 도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죠. 머릿속으론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누구지? 내 진짜 이름은 뭐지? 내 부모는 누구지? 왜 나는 고아원에 있었던 거지? 누가 나를 버린 거지? 아니면 누가 나를 빼앗아간 거지? 답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질문만 끝없이 쌓여갔죠. 새벽 4시쯤 되어서야 도윤은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곧 꿈을 꾸었어요. 이번엔 더 선명했습니다. 하얀 복도였어요. 형광등이 밝게 켜져 있었죠. 도윤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누군가가 아기를 안고 가고 있었어요. 간호사 복장을 한 여자였죠. 도윤이 따라갔습니다. 여자는 방 하나로 들어갔어요. 도윤도 따라 들어갔죠. 방 안엔 아기 침대 2개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아기를 내려놓으며 속삭였어요. 이제 됐어. 아무도 모를 거야.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들렸죠. 돈은 약속대로 줄게.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죠. 도윤은 아기 침대로 다가갔어요. 침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기가 자고 있었죠. 작고 연약한 아기였어요. 목에 반쪽 목걸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도윤이 손을 뻗었어요. 아기를 만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죠. 도윤은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도윤은 침대에 앉아 한참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야. 기억이야. 내 기억이야. 새벽 6시였어요. 도윤은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씻었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요. 도윤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넌 누구니? 대답은 없었죠. 도윤은 옷을 입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약속 시간은 10시였지만요.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은 거리를 걸었어요. 5월의 아침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죠. 사람들은 출근길에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겐 평범하지 않았죠. 오늘 자신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었으니까요. 도윤은 한강 둔치로 갔어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죠. 도윤은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정말 바뀐 아이라면, 만약 내 진짜 가족이 있다면, 그들은 나를 찾고 있었을까? 아니면 이미 포기했을까? 도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9시가 되자 도윤은 일어났어요. 약속 장소로 가야 할 시간이었죠. 문자로 받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초고층 빌딩이었어요. 도윤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30분 만에 도착했죠. 빌딩 앞에 서서 올려다봤어요. 유리로 된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구름이 건물 표면에 비쳐 움직이고 있었죠.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천장은 너무 높아서 목이 아플 정도였죠. 중앙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도윤을 보고 일어섰습니다. 한도윤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도윤은 안내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거울로 되어 있었죠. 도윤의 모습이 사방에 비쳤어요. 직원이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42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귀가 먹먹해졌죠.
땀이 손바닥에 배어났습니다. 30초 만에 42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긴 복도가 펼쳐졌죠. 양쪽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복도 끝에 큰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장실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죠. 도윤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발소리만 카펫에 흡수되며 작게 들렸죠. 문 앞에 섰습니다. 도윤은 숨을 멈췄어요. 노크를 하려는데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한 발짝 내디뎠어요.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비싼 향이 났죠. 나무와 가죽의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조용한 카펫이 발소리를 완전히 흡수했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돈이 먼저 말하는 공간이었어요. 넓은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죠. 나이는 70을 넘긴 것 같았어요. 흰 머리에 구부정한 어깨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요. 어딘가 지쳐 보였어요.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바라봤죠. 주름진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도윤의 눈이 남자의 목으로 향했어요. 그 순간 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남자의 목에도 똑같이 생긴 반쪽 목걸이가 달려 있었거든요. 은빛으로 반짝이는 하트 조각이었어요. 도윤이 가진 것과 정확히 대칭이었습니다. 남자는 도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어요. 하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남자도 책상 뒤 의자에 앉았죠.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서강원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알고 있었죠. 대기업 회장이라는 걸요. 강원은 도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반쪽 내 딸에게 주려고 만든 거였습니다. 딸이라는 단어가 도윤의 귀에 꽂혔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죠. 강원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내가 딸을 낳고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도윤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나는 혼자 딸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에 치여 제대로 돌보지 못했죠. 강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딸만큼은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도윤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강원이 눈을 뜨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내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숨을 멈췄어요.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돌아왔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강원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간호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CCTV는 고장 났다고 했고요. 도윤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사람을 풀어 찾아다녔죠. 강원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 몇 장을 꺼내 도윤 앞에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1991년 5월 3일. 출생시간, 체중, 키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낡은 CCTV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흐릿했지만요. 간호사 복장을 한 여자가 아기 침대를 밀고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꿈에서 본 장면이었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무연고 아동, 1991년 5월 3일 추정. 도윤은 그 날짜를 봤어요. 자신이 고아원에 온 날이었죠. 숨이 막혔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내려놓고 강원을 바라봤어요. 지금 와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강원이 천천히 말했어요. 유전자 검사.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죠.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싫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강원이 흔들렸습니다. 왜? 강원의 목소리는 간절했죠.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잃어버린 건 서류 속 한 줄일지 몰라도 나는 내 인생 전체를 잃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34년입니다. 34년을 혼자 살았어요. 강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가족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내 생일이 언제인지도 몰랐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름조차 내 것인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강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안하다. 강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몰랐다. 내가 제대로 찾지 못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몰랐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도윤은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손이 문손잡이에 닿기 직전 멈췄죠. 뭔가 물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젯밤 쓰러진 그분, 대체 누구죠? 강원은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찾아다닌 사람입니다. 강원이 눈을 떴어요. 그날 신생아실에 있었다는 마지막 증인. 도윤의 심장이 뚝 떨어졌습니다. 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죠. 그분이 깨어나면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누가 왜 아이를 바꿨는지요. 도윤은 말없이 문을 열었어요. 강원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도윤 씨. 도윤은 멈춰섰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강원의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나섰죠. 복도를 걸으며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을 때였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도윤은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얼굴을 손으로 가렸죠. 흐느끼는 소리가 엘리베이터 안을 채웠습니다. 1층에 도착했어요. 도윤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로비로 나왔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도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빌딩을 나섰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도윤은 정처 없이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도윤은 한강 둔치에 다시 와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나는 누구지? 한도윤이 내 진짜 이름일까? 아니면 다른 이름이 있었을까? 내 부모는 누구였을까? 만약 강원이 내 아버지라면 나는 34년 동안 뭘 한 거지? 도윤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생각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순자였죠. 도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아, 어떻게 됐어? 순자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도윤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아? 순자가 다시 불렀죠. 할머니.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힘들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야? 내가 갈게. 도윤은 자신의 위치를 말했어요. 30분 뒤 순자가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온 것 같았어요. 순자는 도윤 옆에 앉았죠. 말없이 도윤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도윤은 순자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원을 만난 것부터요. 목걸이가 같다는 것까지요. 순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도윤이 이야기를 다 마치자
순자가 말했습니다. 도윤아,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순자는 도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럼 천천히 생각해. 급할 것 없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은 출근했어요. 야간 근무였죠. 일을 해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출동을 나가도요. 환자를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강원의 말로 가득했죠. 새벽 2시였어요. 상황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도윤은 귀를 의심했어요. 어젯밤 VIP 환자가 병원에서 실종됐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도윤의 피가 식었습니다. 그 목격자가 사라진 거였어요. 도윤은 구급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엔 이미 경호팀이 복도를 뒤지고 있었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경찰도 와 있었습니다. 도윤은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이었죠. 환자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병실에 계셨는데요. CCTV는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구간만 먹통이에요. 도윤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일부러 지운 거였습니다. 누군가 목격자를 없애려 한 거죠. 도윤은 병원 복도를 걸었어요.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요. 아무도 제대로 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대기실 TV에서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긴급 속보 자막이 화면을 가로질렀죠. 도윤은 TV 앞에 섰습니다. 앵커가 말하고 있었어요. 대기업 회장의 친아들로 알려진 인물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한 남자가 카메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얼굴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자막이 떴어요. 서태주, 대기업 부회장. 태주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최근 저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태주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저는 서강원 회장님의 정당한 가족입니다. 태주는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기만 했어요. 근거 없는 소문으로 회사를 흔드는 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태주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도윤은 TV를 껐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죠. 태주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거였어요. 진실 따위는 상관없이요. 도윤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5월이지만 새벽엔 쌀쌀했죠. 도윤은 구급차에 올라타려다 멈췄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거든요. 순자였어요. 도윤은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아, 무슨 일이에요? 나 무서운 사람이 찾아왔어. 도윤의 숨이 멈췄습니다. 누가요? 검은 정장 입은 사람들이야. 목걸이 반쪽 내놓으라고. 도윤의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가게에 있어. 제가 지금 갑니다. 문 잠그고 계세요. 도윤은 전화를 끊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가 아니었어요. 자기 차를 몰았죠. 주차장까지 뛰어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엑셀을 밟았습니다. 빗물이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처럼요. 도윤은 핸들을 꽉 쥐고 달렸습니다. 신호등이 빨갛게 바뀌었지만요. 주변을 살피고 그냥 지나쳤어요. 순자의 분식집까지는 20분 거리였습니다. 도윤은 15분 만에 도착했죠. 차를 급정거하고 뛰어내렸어요. 분식집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전등이 깜빡이고 있었죠. 도윤이 안으로 들어가자 바닥에 엎질러진 국물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어묵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요. 김밥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의자 하나가 넘어져 있었어요. 할머니, 도윤이 소리쳤죠?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주방으로 뛰어갔어요. 순자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있었죠. 다친 건 없었지만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도윤은 무릎을 꿇고 순자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얼굴을 만졌어요. 나는 괜찮아. 근데 도윤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조심해야 돼. 저 사람들 눈빛이 무서웠어. 도윤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죠. 죄송해요. 제가 이런 일에 끌어들였어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도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게가 엉망이었죠. 넘어진 의자를 일으키고요. 흩어진 김밥을 주었습니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그만 도망치지 마. 도윤의 손이 멈췄어요. 내 진짜 가족을 찾아. 그리고 이 일을 끝내. 도윤은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나는 괜찮아. 하지만 넌 진실을 알아야 해. 도윤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강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2번 울리고 강원이 받았습니다. 도윤 씨, 강원의 목소리는 놀란 듯 했어요. 검사하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원의 숨소리가 들렸죠. 정말이냐? 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라. 그 실종된 목격자 찾아주세요. 그리고 순자 할머니를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하세요. 강원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내가 지키겠다. 약속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순자를 바라봤죠. 순자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잘했어, 도윤아. 순자가 작은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밥 먹어. 사람은 배가 차야 버텨. 도윤은 도시락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죠. 순자는 도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어도 괜찮아. 참지 마. 도윤은 한참을 울었어요. 34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운 밤 중 하나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어요. 강원이 예약해둔 곳이었죠. 대학병원 특별진료실이었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체열하겠습니다. 도윤은 팔을 내밀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바늘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따끔했지만 참을 만했죠. 붉은 피가 주사기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그걸 바라봤어요. 이 한 방울이 내 인생을 바꾸겠지.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체열이 끝났어요. 간호사가 솜으로 눌러주었죠. 조금만 누르고 계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서 강원도 체열을 받고 있었어요. 둘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 일주일 동안 도윤은 일상을 살았습니다. 출동을 나가고요. 환자를 돌봤죠. 순자의 분식집에도 들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꿈을 꾸곤 했죠. 똑같은 하얀 복도였습니다. 똑같은 신생아 울음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간호사의 얼굴이요. 여자의 얼굴이요. 그리고 아기의 얼굴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이었어요. 도윤은 병원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원도 옆에 앉아 있었죠. 의사가 들어왔어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몰랐죠.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친부 마이너스자 관계를 강하게 시사합니다. 도윤은 종이를 바라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웃음도 나오지 않았죠. 그저 멍하니 종이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강원은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윤아. 도윤은 고개를 돌렸어요. 강원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강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받아들이세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도윤은 현실감이 없었어요. 마치 꿈속을 걷는 것 같았죠. 강원이 뒤따라왔습니다. 도윤 씨, 잠깐만요. 도윤은 멈춰 섰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원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갔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도윤은 순자의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순자는 김밥을 썰고 있었죠. 도윤을 보고 반갑게 웃었어요. 어서 와, 도윤아. 도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따뜻한 국물을 내왔어요. 도윤은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결과 나왔어요.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강원 회장이 제 아버지래요.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그럼 넌 정말. 네, 바뀐 아이였어요. 순자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지? 도윤은 웃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흘렀죠. 모르겠어요, 할머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순자는 도윤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받아들이면 돼. 도윤은 순자의 품에서 한참을 있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순자네 가게에서였죠.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하고 있었어요. 대기업 회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강원이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주변에 앉아 있었죠. 그중 한 명이 태주였어요. 강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34년 전 제 딸이 사라졌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최근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태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원은 계속 말했어요. 그 과정에서 출생 서류 조작과 병원 브로커가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태주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럼 저는 뭡니까? 강원은 태주를 바라봤습니다. 태주, 너도 피해자다. 태주는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엔 눈물이 섞여 있었죠.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34년 동안 회장님 아들로 살았는데
태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제 와서 피해자라니요. 그럼 나는 뭡니까? 회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강원은 고개를 숙였죠. 미안하다. 태주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은 TV를 끄고 싶었지만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회장은 오늘 저녁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힘들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도윤은 TV 앞에 앉아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회견장을 가득 채웠죠. 플래시가 터졌어요. 강원은 단상에 섰습니다. 정장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죠. 그리고 기업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잃었습니다. 강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4년 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더 세게 터졌죠. 병원과 결탁한 브로커, 출생 서류 조작, 그리고 또 다른 아이가 제 아들로 자라게 된 비극까지요. 강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회장님, 그 아이는 누구입니까? 회장님, 진짜 아들을 만나셨습니까? 서태주 부회장은 어떻게 됩니까? 강원은 손을 들어 기자들을 제지했습니다. 아이의 신원은 보호하겠습니다. 태주도 피해자입니다. 강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저는 두 아이 모두에게 미안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도윤은 TV를 껐어요. 순자가 물었죠. 어떻게 할 거야?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순자는 도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천천히 생각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종됐던 목격자를 찾았다고 했어요. 도윤과 강원은 함께 경찰서로 갔죠. 목격자는 보호시설에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쓰러졌던 그 여성이었죠. 의식을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도윤과 강원은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여성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도윤을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이.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원도 옆에 앉았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신생아실에서 일했던 간호사였다고 했습니다. 34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한다고 했죠. 브로커가 찾아왔다고 했어요. 돈을 주며 아이를 바꾸라고 했다고요. 여성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협박을 받았어요. 가족을 해치겠다고 했어요. 여성은 얼굴을 가렸죠.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여성을 바라봤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요. 동시에 안쓰러웠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피해자였으니까요. 강원은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브로커의 이름도요. 돈을 준 사람도요. 어떻게 아이를 바꿨는지도요. 도윤은 듣는 내내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조사가 끝났습니다. 도윤과 강원은 경찰서를 나왔어요. 밖은 어두웠습니다. 밤이 된 거죠. 강원이 말했습니다. 도윤 씨, 괜찮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강원은 한참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일 점심 같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어디서요? 강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편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순자의 분식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강원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둘은 헤어졌어요. 도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나가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시작이기도 하겠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요.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순자의 분식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주방에서 김밥을 썰고 있었죠. 오늘 손님 많이 올 것 같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딱 한 분이요. 순자는 웃으며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럼 정성껏 만들어야겠네. 정오가 되었어요. 분식집 문이 열렸습니다. 강원이 들어섰죠. 정장이 아니었어요. 편한 바지에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강원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자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강원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의 목소리는 공손했어요. 순자는 자리를 가리켰죠. 여기 앉으세요. 강원은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곳에 앉아본 것 같았죠. 의자가 삐걱거렸어요. 강원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이 마주 앉았어요.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뜨거운 어묵 국물을 내왔어요. 김밥도 썰어서 내놓았죠. 많이 드세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원은 어색하게 젓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습니다. 강원이 말했죠. 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도윤과 강원만 남았습니다. 도윤은 국물을 홀짝이며 말했어요.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강원은 김밥을 삼키고 대답했습니다. 브로커 조직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이에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요? 당시 병원 관계자들도 조사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도윤은 국물을 마셨습니다. 강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윤 씨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지내요. 출동 나가고 환자 돌보고. 강원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게 좋습니다. 급하게 바꿀 필요 없어요. 도윤은 강원을 바라봤어요. 저는 제 삶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강원은 잠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죠. 구급대원으로 사는 게 제 삶이에요. 그게 제 자리고요. 강원은 한참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도윤은 안도했습니다. 강원이 강요하지 않아서요. 하지만 강원은 계속 말했어요. 그래도 가끔은 만날 수 있겠습니까? 도윤은 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요. 급하지 않게요. 강원은 미소를 지었죠. 알겠습니다.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순자가 주방에서 나와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맛있게 드시네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죠. 강원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음식을 먹어봐요. 순자는 강원의 그릇에 김밥을 더 담아 주었어요. 많이 드세요. 사람은 배가 차야 살아요. 강원은 순자의 말에 뭔가 뭉클한 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강원은 계산을 하려 했지만요.
순자가 손을 저었죠. 오늘은 제가 쏠게요. 강원은 당황했어요. 아니, 제가.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오신 분한테 밥 한 끼 정도는 대접해야죠. 강원은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강원이 가게를 나서려 할 때였습니다. 도윤이 불렀어요. 회장님. 강원이 돌아봤죠.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 수 있나요? 강원의 눈이 반짝였어요. 물론입니다. 도윤은 작게 웃었죠.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강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도윤은 창밖으로 강원의 뒷모습을 봤어요. 조금 외로워 보였습니다. 순자가 옆에 왔어요. 잘했어, 도윤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도윤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새벽 6시였죠.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도윤은 편의점에 들러 우유를 샀습니다. 계산하고 나오는데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대기업 상속 관련 의혹 사건, 본격 수사 착수. 도윤은 멈춰섰습니다. 앵커가 말하고 있었어요. 브로커 조직의 핵심 인물이 검거됐습니다. 34년 전 신생아 바꿔치기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수갑을 찬 남자가 경찰서로 들어가고 있었죠.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죠. 도윤은 편의점을 나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지만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34년 전 그날 밤이 자꾸 떠올랐어요. 자신이 기억할 수 없는 그날이요.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날이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만약 그날 밤이 없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답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의 자신도 나쁘지 않다는 거요. 구급대원으로서의 삶도요. 순자와의 인연도요. 모두 소중했습니다. 다음 주가 됐어요. 강원이 다시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편한 옷차림이었죠. 도윤과 순자는 반갑게 맞이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처음보다 대화가 자연스러웠어요. 강원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하게 자랐다고 했어요. 맨손으로 사업을 일으켰다고 했죠. 도윤의 어머니를 만난 이야기도 했습니다. 첫눈에 반했다고 했어요. 결혼하고 딸을 가졌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했죠. 하지만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요. 도윤은 조용히 들었어요. 강원의 삶도 쉽지 않았다는 걸 알았죠. 순자는 국물을 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인생이 다 그렇죠. 쉬운 사람 없어요. 강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강원이 말했습니다. 도윤 씨, 태주를 만나볼 생각 있습니까? 도윤은 잠시 생각했어요. 태주는 도윤과 바뀐 아이였죠. 34년 동안 강원의 아들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주 씨는 저를 만나고 싶어 하나요? 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만나야 할 것 같아서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가 되면 만나겠습니다. 강원은 안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강원은 분식집을 찾아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요.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도윤은 강원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고아원에서의 생활도요. 구급대원이 된 이유도요. 힘들었던 순간들도요. 강원은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때론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강원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강원에게 제안했어요. 출동 현장을 같이 가볼래요? 강원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가도 되나요? 도윤은 웃었죠. 제 일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강원은 도윤의 근무지로 왔습니다. 구급차를 구경했죠. 의료 장비들을 봤어요. 도윤은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그때 출동 호출이 왔어요. 교통사고 현장이었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구급 가방을 메고 뛰어갔죠. 강원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진지하고 빠른 움직임이었어요.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태도도 봤죠. 강원은 깨달았습니다. 도윤이 이 일을 사랑한다는 걸요. 그리고 정말 잘한다는 걸요. 출동을 마치고 돌아온 도윤에게 강원이 말했어요. 자랑스럽습니다. 도윤은 당황했어요. 뭐가요? 당신이요. 당신이 하는 일이요. 강원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강원 앞에서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윤과 강원은 순자의 분식집에 있었어요. 순자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강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 씨, 제가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원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반쪽 목걸이였죠. 이걸 맞춰봐도 될까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서 목걸이를 꺼냈어요. 순자가 준 반쪽이었습니다. 도윤은 테이블 위에 목걸이를 올려놓았어요. 강원도 자신의 반쪽을 올려놓았죠. 순자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반쪽을 밀었어요. 강원도 천천히 자신의 반쪽을 밀었습니다. 두 조각이 가까워졌죠. 그리고 맞닿았어요. 딸깍,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분식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완벽하게 맞춰진 하트 모양이었습니다. 강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도윤아. 강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죠. 자자, 이제 밥 먹자. 울지들 말고. 순자가 따뜻한 국물을 내왔어요. 김밥도 썰어서 내놓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요.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피로 이어진 가족도 있고요.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도 있구나. 그리고 둘 다 소중하구나. 강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이제 나를 뭐라고 부를래? 도윤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죠. 아버지는 아직 어색해요. 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편한 대로 불러. 도윤은 웃었어요. 회장님이 편해요. 지금은요. 강원도 웃었죠. 알겠다. 천천히 가자.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급할 것 없어. 시간은 많아.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윤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했고요. 강원의 젊은 시절 이야기도 했습니다. 순자의 인생 이야기도 나왔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어요. 밤 11시가 되어서야 헤어졌습니다. 강원이 가게를 나서며 말했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강원의 뒷모습을 보며 도윤은 생각했어요. 나쁘지 않네. 이런 삶도요. 그날 이후 도윤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강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분식집을 찾아왔어요. 어느새 습관이 됐죠.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시간을 위해 근무 조정을 했어요. 순자는 화요일마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죠. 세 사람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대화도요. 이젠 자연스러워졌어요. 강원은 도윤에게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물려받으라는 말은 하지 않았죠. 그저 자신의 일상을 나누는 것뿐이었어요. 도윤도 출동 현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요. 보람된 일도 있었죠. 순자는 둘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곤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강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태주를 만나볼 생각 좀 해봤니? 도윤은 잠시 생각했어요. 태주는 자신과 바뀐 아이였죠. 34년 동안 강원의 아들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준비가 됐어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강원은 놀란 표정이었죠. 정말? 네, 저도 궁금해요. 어떤 사람인지요. 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주한테 물어볼게. 며칠 뒤였어요. 도윤은 카페에서 태주를 만났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카페였죠. 태주는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가가자 태주가 돌아봤어요.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태주는 35이었어요. 도윤보다 1살 많았죠. 키는 비슷했고요. 체격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태주는 날카롭고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도윤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었죠. 앉으세요. 태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았어요. 주문은 하셨나요? 태주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뭐 드실래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도윤은 주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태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가웃했죠. 태주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 인생을 빼앗은 것 같아서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피해자죠. 태주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피해자라.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편하네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둘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주는 자신의 삶에 대해 말했습니다. 항상 완벽해야 했다고요. 회장의 아들이라는 무게가 무거웠다고요. 사랑보다 의무가 먼저였다고 했죠. 도윤은 조용히 들었어요. 태주의 삶도 쉽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반대였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가진 게 없었죠. 하지만 자유로웠어요. 태주는 도윤을 바라봤어요. 부럽네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는 거죠. 어느 게 더 좋다고 할 순 없어요. 태주는 한참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네요. 도윤은 웃었어요. 그냥 구급대원이에요. 둘은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요. 점점 편해졌어요. 헤어질 때 태주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든지요. 태주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은 카페를 나서며 생각했어요. 태주도 외로운 사람이구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은 순자의 분식집에 들렀어요. 강원도 와 있었습니다. 요즘은 화요일이 아니어도 가끔 들렀거든요. 도윤아, 태주는 만났니? 강원이 물었습니다. 네, 오늘 만났어요. 어땠어?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외로운 것 같았지만요. 강원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잘못 키웠나 봐.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태주 씨도 잘 자랐어요. 단지 환경이 달랐을 뿐이죠. 강원은 도윤의 말에 위로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경찰에서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로커 조직이 완전히 밝혀졌죠. 당시 병원 관계자들도 처벌받게 됐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더 이상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과 미래였죠.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도윤은 강원과 순자와 함께 외출을 했어요.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강원은 처음이라고 했죠. 평생 놀이공원에 와본 적이 없다고요. 도윤은 놀랐어요. 한 번도요? 응, 바쁘게 살았거든. 그럼 오늘 실컷 즐기세요. 세 사람은 놀이기구를 탔어요. 회전목마도 타고요. 범퍼카도 탔죠? 강원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요. 점점 즐거워했습니다. 웃는 얼굴이 점점 많아졌어요. 순자는 둘을 보며 흐뭇해했죠. 저녁이 됐습니다.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불꽃놀이가 시작됐습니다. 하늘에 꽃이 피었죠.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행복하다고요.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요. 강원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도윤아. 네. 고맙다. 도윤은 강원을 바라봤어요. 뭐가요? 내 딸로 태어나줘서.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순자가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자자, 울지들 말고. 배고프지 않아? 둘은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밥 먹으러 가죠. 세 사람은 식당으로 향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도윤은 강원에게 제안을 받았어요. 태주와 함께 저녁을 먹자는 거였죠. 넷이서요. 도윤, 순자, 강원, 태주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자의 분식집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태주는 처음 오는 거였죠.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선 태주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서요? 강원이 웃으며 말했죠. 우리 단골집이야. 태주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내왔어요. 김밥, 떡볶이, 어묵, 튀김까지요. 태주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요. 한 입 먹어보곤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네요. 순자는 흐뭇하게 웃었죠. 많이 먹어. 네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요. 점점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태주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형, 구급대원 일은 힘들지 않아요? 도윤은 태주가 자신을 형이라고 부르는 게 신기했어요. 힘들죠. 하지만 보람 있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경스러워요. 도윤은 웃었어요.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할 뿐이에요. 강원은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순자는 국물을 더 따라주며 말했죠. 자자, 밥 먹어. 식기 전에. 네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음소리가 분식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헤어질 때 태주가 말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형.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주 보자. 태주는 웃으며 나갔어요. 강원도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도윤아, 순자 할머니. 둘이 돌아봤죠. 오늘 정말 행복했어. 고맙다. 강원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도윤과 순자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조심히 가세요. 강원이 나가고요. 도윤과 순자만 남았습니다. 순자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도윤도 도왔죠. 할머니. 응? 행복해요. 순자는 도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도윤아. 둘은 말없이 설거지를 했어요.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도윤은 출동 중이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이었죠.
환자를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환자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를 다쳤죠. 괜찮을 거예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정말요? 네, 제가 함께 있을게요. 여자는 안도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환자의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환자를 인계하고요. 도윤은 구급차로 돌아왔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도윤아,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도윤은 웃었어요. 그래요? 응, 뭔가 좋은 일 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은 일 생겼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은 순자의 분식집에 들렀어요. 강원도 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 아니었지만요. 이젠 아무 때나 들르곤 했거든요.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자는 도윤이 좋아하는 김밥을 만들었어요. 강원은 어묵을 먹으며 만족스러워했죠. 도윤은 국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피로 이어진 가족도 있고요.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도 있구나. 그리고 둘 다 소중하구나. 밥을 다 먹고요. 강원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반쪽 목걸이였죠. 이제 이걸 하나로 만들까? 강원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죠. 도윤은 자신의 반쪽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강원도 자신의 반쪽을 올려놓았습니다. 둘은 동시에 조각을 밀었어요. 딸깍. 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하트가 완성됐죠. 강원은 목걸이를 들어 올렸어요. 완전한 하트였습니다. 이제 완성됐네. 강원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웃으며 말했어요. 네, 이제 완성됐어요.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자자, 밥 먹자. 오늘은 새로 시작하는 날이니까. 세 사람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김밥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엔 비가 그치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잔잔히 흔들렸죠.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큰 비밀도 결국 작은 진심 하나에서 풀리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어떤 가족은 피보다 먼저 밥 냄새로 이어진다고요. 반쪽이었던 인생은 결국 누군가의 진심으로 완성되는 거라고요. 도윤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순자가 만든 김밥이었죠. 따뜻했습니다. 강원도 옆에서 국물을 홀짝이고 있었어요. 순자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웃고 있었죠. 이게 가족이구나. 도윤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욱 더 빠르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